오해는 없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선 기자회견을 시작하면서 국민들께 그리고 당원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큰 선거에서 3번 연속으로 우리 국민의힘을 지지해 주신 국민이 다시 보수의 등을 돌리고 또 최전선에서 뛰어서 승리에 일조했던 당원들이 이제는 자부심보다는 분노의 뜻을 표출하는 상황을 보면서 저 또한 많은 자책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을 모두 다 할 생각입니다. 제가 비대위 출범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하니 갑자기 선당후사 하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 선당후사라는 의신연스러운 표현은 사자성어라도 되는 양 정치권에서 금과 옥조처럼 받아들여지지만 사실 소설 삼국지 연의에서 쓰였던 삼성간호보다도 훨씬 더 근본이 없는 용어입니다. 뉴스 검색을 해봐도 2004년도에 정동영 씨가 제일 먼저 쓴 기록이 있을 뿐 그전에는 사용되지도 않던 그런 용어입니다.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유래가 있는 용어인 선당정치라는 용어는 공교롭게도 김정은이 휴전선 이북에서 지금 사용하는 신조입니다. 선당후사라는 말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개인의 생각을 억누르고 당의 안위와 안녕만을 생각하라는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보니 북한에서 쓰이는 그 용어와 무엇이 다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당의 지지층은 이제 크게 둘로 나뉩니다. 태극기를 보면 바로 왼쪽 가슴에 손이 올라가는 국가 중심의 고전적 가치를 중시하는 당원과 지지자들이 있다면 그에 못지않게 개인의 자유와 정의, 인권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는 당원과 지지자들도 있습니다. 시대에 맞게 지지자도 변하고 당원도 변하는 것입니다. 그에 걸맞게 당도 변화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국민의힘을 넘어서 이제 조직에 충성하는 국민의힘도 불태워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자유와 인권의 가치와 미래에 충실한 국민의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수 정당이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민족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이고 계획 경제를 숭상하는 파시스트적인 세계관을 버려야 할 때가 왔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많은 우상과 타부를 깨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고작 100여 년 전쯤에 왕을 모시던 나라가 이제 선출된 왕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기까지는 많은 탈피가 필요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벗어던져야 할 허물은 보수 진영 내에 근본 없는 일방주의입니다. 우리는 87년 민주화 체제가 30년이 넘었으니 이제 새로운 체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종종 해왔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뤄낸 뒤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길은 결국 다원성입니다. 개인의 자유와 창의가 보장되는 세상은 다원성을 근거로 하고 그것은 개인주의와 인권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2007년에 대한민국은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바꿨습니다. 조국과 민족을 위해 무조건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한다는 섬뜩한 전체주의적 사고를 입으로 계속 읊게 하는 것이 부적절했기 때문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에 충성한다는 문구로 바꿨습니다. 그만큼 국가는 자유롭고 정의로워야 국민의 충성을 받을 수 있다는 쌍무적인 관계로 바꿔나가려는 노력이 시작된 것입니다. 당이라고 다르면 안 됩니다. 북한의 선당 정치와 다르다면은 당은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자유롭게 발언하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당원과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7월 7일 윤리위 징계 이후 저는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정치적으로 진행되고 원칙 없이 정해진 징계 수위라는 것은 재심을 청구한다 해도
당대표 축출의 목표가 선명한 그들의 뜻을 돌려 세울 수는 없었을 것이고, 그것은 어차피 아직도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경찰 수사의 결과에 따라 다투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저는 고민을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비대위 전환의 의도는 반민주적이었고, 모든 과정은 절대 반지에 눈이 돌아간 사람들의 의중에 따라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이 한 사람을 몰아내기 위해서 몇 달 동안 위인 설법을 통해 당원 당규까지 누더기로 만드는 과정은 전혀 공정하지 않았으며 정치사에 아주 안 좋은 선례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국회에서 민주당이 180석을 가진 절대적 입법권으로 여러 가지 정책을 무리하게 뜯어고치는 시도를 막아내겠다던 당의 모습이 이제는 사람 하나 잡자고 집단 린치에 이어서 당원 당규까지 졸속 개정하는 자기 모순 속에서 희화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비대위 전환을 위해 누더기로 만든 당원 당규와 그 과정은 검수완박을 한다고 모든 무리수를 다 동원하던 민주당의 모습과 데칼코마니가 되어버렸습니다. 비상 상황을 주장하면서 당의 지도체제를 무너뜨리겠다는 생각은 그 자체로 황당한 발상입니다. 정당에 대한 평가는 주기적으로 진행되는 여론조사에서 파악됩니다. 민심은 떠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원내대표에게 보낸 어떤 메시지가 국민의 손가락질을 받는다면 그것은 당의 위기가 아니라 대통령의 지도력의 위기입니다. 문제되는 메시지를 대통령께서 보내시고 원내대표의 부주의로 그 메시지가 노출되었는데, 그들이 내린 결론은 당대표를 쫓아내는 일사불란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라면 전혀 공정하지도 논리적이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판단입니다. 물론 가장 놀라운 것은 그 메시지에서 대통령과 원내대표라는 권력자들이 그들 사이에서 씹어돌렸던 그 씹어돌림의 대상이 되었던 저에게 어떤 사람도 그 상황에 대한 해명이나 사과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비극입니다. 그리고 문자 내용은 당이 잘 돌아간다면서 치하하는 내용과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원내대표의 다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에서 비대위 전환 의견을 당 지도부에 전달했다는 한 언론사의 보도와 함께 그 다음 날부터 갑자기 당내에서 비상 상황을 만들기 위해 동분서주했습니다. 우리 현대사에서 없는 비상사태를 만들기 위해 상당한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군인들이 계엄을 확대하고 자신들과 뜻이 다른 정치 지도자들에게 사법적 살인을 하고 급기야는 총구를 국민에게까지 겨누는 아픔이 모두 의도된 비상사태 선언에서 나왔습니다. 일련의 상황을 보면서 제가 뱉어냈던 양두구육이라는 탄식은 사실은 저에 대한 자책감 섞인 질책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은 양의 머리를 흔들면서 개고기를 가장 열심히 팔았고 가장 잘 팔았던 사람은 바로 저였습니다. 선거 과정 중에서 그 자괴감에 몇 번이나 뿌리치고 연을 끊고 싶었던 적도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겪는 과정에서 어디선가 여럿이 모인 자리에서 누차 그들이 저를 그 새끼라고 부른다는 표현을 전해들으면서 그래도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내가 참아야지 라고 참을 인자를 새기면서 발이 부르트도록 뛰어다니고 목이 쉬었던 그런 기억이 떠오릅니다. 저에게 선당우사를 이야기하는 분들은 매우 가혹한 겁니다. 선당우사란 대통령 선거 과정 내내 한쪽으로는 저에 대해서 이 새끼 저 새끼 하는 사람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당대표로서 열심히 뛰어야 했던 제 쓰린 마음이
그들이 입으로 말하는 선당후사보다 훨씬 아린 선당후사였습니다. 내부 총질이라는 표현을 봤을 때 그 표현 자체에서는 저는 어떤 상처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올 것이 왔다는 생각과 함께 양의 머리를 걸고 진짜 무엇을 팔고 있었는지에 대한 깊은 자괴감이 다시 한번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저와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참을인 자를 새기면서 웃고 또 웃었습니다. 사상 처음 정당이라는 것에 가입했다면서 다시는 보수정당이 이미 썩어 문드러지고 형해화된 반공 이데올로기가 아닌 그들이 원하는 정치 과제를 다뤄달라면서 당원 가입 캡처 화면을 보내온 그 수많은 젊은 세대들에게 마약 같은 행복함에 잠시 빠졌고, 전라도에서 보수정당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민원을 가져오는 도서벽지 주민들의 절박한 표정을 보면서 진통제를 맞은 듯 새벽 기차를 타고 심야 고속버스를 탔습니다. 민주당 인사들은 연이은 선거에서 세대포 이론과 서진 정책에 두려움을 느꼈다고 이야기합니다. 보수가 처음으로 지키기보다는 영역 확장에 나섰던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젊은 세대가 좋아하는 담론을 테이블로 끌어냈고, 북한 이야기와 5.18은 폭동이라는 이야기를 술안주처럼 즐기던 일부 강성당원들을 잠재우며 증거도 없고 허무맹랑한 부정선거론과 같은 음모론을 손절매했기 때문에 보수가 달라졌다는 인상을 심어줬던 것입니다. 정치는 대안의 경쟁입니다. 제가 내세웠던 방향성에 비해서 더 나은 대안이 있다면 그것을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시절의 모습은 지금 우리 국민의힘의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빠루와 삭발, 반공과 종교적 근본주의가 우리 국민의힘이 대안이 돼서는 안 됩니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말 속에 틀린 것이 하나 없었음에도 배신이라는 단어로 낙인을 찍고 집단 린치를 했던 새누리당의 모습 또한 지금의 현실에 대한 대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 2년 우리가 선거에 연달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미래를 담는 대안을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대통령실에서 어떤 수석비서관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줄기차게 주장했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국정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는 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하는 일을 알리는 것인데 마다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더 비극적인 것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당에서 지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이 자존심을 되찾고 대통령실이 음모론자들과 교류하면서 국정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한마디도 지적하지 못한다면 이 당은 죽어가고 있는 것이고 죽은 당의 총선에 표를 줄 국민은 없습니다. 공정, 젠더, 차별, 약자 담론, 정의, 사회적 갈등과 철학의 충돌 같은 중요한 미래 과제들을 하나도 다루지 못하는 정치권이 젊은 세대의 어떤 참여를 이끌어내겠습니까? 사회의 모든 철학적 고민을 돈을 주느냐 마느냐로 치환해버린 진보의 현금복지 담론이 지속 가능하지 않았던 것처럼 애초에 보수정당은 지금 사라져야 했던 북풍을 오히려 과제로 내세우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60년째 북풍의 나발을 불면서 선거에 이겼다고 착각했던 집단은 아마 지난 3번의 선거 승리를 복귀하면서 여가부 폐지 정도의 나발만 불면은 젊은 세대가 그들을 향해 다시 지지를 보낼 것이라는 착각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겁니다. 최근 여당과 정부에 대한 젊은 세대의 기대치가 급전직하한 것은 여가부를 폐지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아젠다를 발굴하고 공론화하는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제 정치권에서 서구의 어느 나라처럼 정치적 올바름이나 사회적 아젠다를 논의할 수 있는 봄이 왔다는 생각이
춘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를 몰아세우고 그 자리에 북풍을 일으켜 세우던 그런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던 이유는 자당의 당대표에게는 선당우사와 같은 전체주의적이고 포갑적인 처우를 하면서 북송된 어민과 같이 안타깝게 돌아가신 우리 전 해수부 공무원의 인권에 관심 있는 척하는 모순되면서도 자기적이었던 그런 모습 때문이었을 겁니다. 한편으로는 최근에 통일부에서 북한 방송 개방을 염두에 둔 업무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대통령실의 발표에 따르면 대통령은 저를 만나시지 않았지만은 저는 대통령께 북한 방송 개방에 대한 진언을 독대해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은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누차 언급되었던 자유라는 가치에 대한 체계화된 정책들을 시리즈로 내놓자는 제 제안이었습니다. 먼저 국민이 어떤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는지 들여다보고 통제하는 HTTPS 차단을 없애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국민이 메신저로 어떤 내용을 주고받는지 들여다보고 차단하고 색출하는 메신저 검열을 없애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수 정권이기 때문에만 할 수 있는 북한의 민낯을 노출하는 북한 방송 개방까지 추진해서 저들에게 우리 문화의 개방을 끝없이 요구하고 무엇보다 북한 정권이 스스로 폐쇄성과 문화 콘텐츠의 상대적 저열함을 부끄러워하도록 하자는 취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앞부분의 내용은 다 어디로 가고 두서없이 북한 방송 개방에 대한 얘기만 단편적으로 흘러나오는 것, 이것이 지금 서사와 철학이 빠진 영혼 없는 당정의 모습입니다. 젊은 세대가 논쟁하고 싶어 할 과감하고도 전격적인 행보들은 시기를 놓쳤고 그 기대가 살아나지 않으면 젊은 세대는 이 정부를 본인들의 정부로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400년 전 자신이라면 부산을 공격할 수 있다고 외치던 500년 전이군. 400년 전이군요. 400년 전 자신이라면 부산을 공격할 수 있다고 외치던 무능한 장수가 칠천량에서 무적함대를 모두 수장시켰던 것처럼 지난 2년 동안 쌓아 올린 당의 승리 방정식이 송두리째 무너져 가는 것을 보면 마음이 송곳으로 찌른 듯이 아픕니다. 결국 이 정권이 위기인 것은 윤핵관이 바라는 것과 대통령이 바라는 것, 그리고 많은 당원과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 전혀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위 윤핵관이라는 사람들이 모두 우리 당의 우세 지역구에서 당선된 사람들이라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경상도나 강원도, 강남 3구 등에서 공천만 받으면 당선될 수 있는 지역구에 출마하는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통해서 딱히 더 얻을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윤핵관들과 윤핵관 호소인들이 그들의 조그만 장원에서 벗어나 좀 더 진취적인 것에 도전하는 모습을 솔선수범해서 보이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라는 표현을 앵무새같이 읊는 윤핵관 여러분이 조금 더 큰 정치적 승부수를 걸기를 기대합니다. 이준석을 몰아내는 것에 정치적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권성동, 이철규, 장제원과 같은 윤핵관들, 그리고 정진석, 김정재, 박수영 등의 윤핵관 호소인들은 윤석열 정부가 총선 승리를 하는데 일조하기 위해서 모두 서울 강북 지역 또는 수도권 열세 지역 출마를 선언하십시오. 여러분이 그 용기를 내지 못한다면은 여러분은 절대 오세훈과 붙겠다고 결심했던 정세균, 황교안과 맞붙을 결단을 했던 이낙연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호가오이하는 윤핵관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윤핵관들이 꿈꾸는 세상은 우리 당이 선거에서 이기고 국정 동력을 얻어서 미래 세대가 바라는 가치를 실현하는 그런 방향이 아닙니다. 그저 본인들이 우세 지역구에 다시 공천받는 세상을 이상향으로 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가의 미래에는 그것보다 조금 더 중요한 목표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지속해야 합니다. 호가호위한다고 지목받는 윤핵관과 그 호소인들이 각자의 장원을 버리고 열세 지역구에 출마할 것을 선언한다면 어쩌면 저는 윤핵관과 같은 방향을 향해 손을 잡고 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수도권의 성난 민심을 느끼면서 같은 고민을 하게 된다면은 같은 꿈을 꾸게 될 것이고 같은 지향점이 있다면 동지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 모두가 알고 계시는 것처럼 윤핵관과 그 호소인들은 그런 선택을 할 리가 만무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들과 끝까지 싸울 것이고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방식으로 가려고 합니다. 다음 주부터 더 많은 당원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지방선거가 끝나고 당에서 프로그래머를 고용해서 추진하려고 하던 온라인상의 당원 소통 공간, 제가 직접 키보드를 잡고 프로그래머로 뛰어서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달여간 전국을 돌면서 저녁으로는 당원을 만나고 나머지 시간에는 당의 개혁과 혁신을 위한 방안을 담아내기 위해 써내려가던 당의 혁신 방향에 대한 책도 이제 탈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위치에서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고 가처분 신청의 결과는 저는 법원이 절차적 민주주의와 그리고 본질적인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한 결단을 해줄 것이라고 믿고 기대하겠습니다. 가처분 신청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당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말하는 분들에게 되묻고 마치겠습니다. 그걸 알면 어쩌자고 이런 큰일을 벌이고 후폭풍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익명으로 지르는 문화에 익숙해져서 사고는 내가 쳐도 책임은 내가 지지 않는다는 그 생각으로 저지른 일입니까? 아니면 사퇴하고 다시 표결에 참여하는 후안모치한 모습을 보여도 2년이 지나면은 선거 때 국민들이 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오만함입니까? 저는 이번에 노출된 당의 민낯, 적어도 그 민낯에는 그분들의 부끄러움이 함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당의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우리 국민들과 당원들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책임 있는 사람으로서 진심을 다해 사과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죠. 질문 받겠습니다. 손들어 주시면 대표님 진행하시고 질문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하다 눈물을 보이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내용 안에 다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가장 분노의 의미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네, 분노의 의미가 가장 크고 그 분노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말 한 달 남짓한 사이에 저는 지방을 돌면서 당원을 만난 것밖에 없고 저는 조용히 책 쓰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자기들끼리 북치고 장구치더니만은 결국에는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이런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북치고 장구치는 과정 중에서 정작 저에 대한 뒷담화를 하면서 사진 찍혔던 사람들이 저에게는 어떤 표현도 하지 않고 심지어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는 자기들끼리 서로 괜찮다고 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고 어디까지 지적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그런 리더십의 위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가처분이 기각된다고 한다면 그건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당에서 무슨 김앤장 출신의 변호사까지 수임을 맡겨가지고 지금 대응에 나섰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굉장히 당에서도 어려운 법리적 다툼을 예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럴 일을 왜 만들었는지에 대해 가지고는 통렬한 반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각이 된다 하더라도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결국에는 그 윤핵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당을 경영할 능력도 국가를 경영할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들만의 희생양을 찾아서 또다시 나설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윤핵관들은 선거가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그 희생양의 범주를 넓혀서 어쩌면은 본인들이 떠받들었던 사람까지도 희생양으로 삼을지도 모릅니다. 질문? 네. 기자회견 중간중간에 윤석열 대통령도 언급하셨는데 말씀하셨던 리더십 위기에 대통령의 리더십 위기도 포함이 될까요? 제가 전 명쾌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보통은 어느 정권이나 국민들은 대통령에 대한 상당한 존경심을 가지고 정치를 바라보고 또 직선제의 대통령이라 하는 것은 상당한 권위를 가지기 때문에 정당의 지지율과 대통령과의 지지율 관계 속에서 오히려 대통령의 지지율이 정당의 지지율을 견인하는 상황이 보통 많이 나옵니다. 여당의 지지율을 견인하는 경우가. 그런데 7월 초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정당의 지지율보다 만약에 국정운영 지지도가 낮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리더십의 위기가 왔다는 것을 해석적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한 개인적인 판단보다도 그런 지표상의 함의는 명확하다고 봅니다. 네. 어제 여론조사에서 유승민 전 의원이랑 대표님께서 만약 신당수당을 한다면 49%가 지지할 거다 이런 여론조사도 나왔거든요. 혹시 유승민 의원이랑 연대를 하시거나 아니면 신당수당을 참여 듣긴 했는데 여전히 생각하시는지. 당의 주인은 당원이고 그리고 지금 다른 여론조사들을 보면은 실제로 유승민 의원도 상당한 지지세를 확보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저도 외람되지만은 이런 집단 린치를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계신 당원과 국민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오히려 윤핵관과 윤핵관 호소인들의 표를 다 합치면은 10%가 채 안 되는 결과도 종종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민심과 당심이 없는 상태에서 그들이 한 많은 만행들은 결국에는 역풍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역사는 반복됩니다. 여당이 되면은 일군의 무리들이 오만함에 따라서 비슷한 행동을 하게 되고요. 그 비슷한 행동을 했던 무리들은 비슷한 말로를 겪게 될 것입니다. 과거 2016년 총선 때
신나가지고 진실한 사람들이라고 본인을 외치고 다니던 사람들, 지금 본인들이 핵심 관계자라고 하고 다니다가 한 지난주쯤부터인가요? 갑자기 윤핵관은 이준석이 만들어낸 말이니까 제발 쓰지 말아달라. 그 전까지는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습니까? 자기를 정권 실세로 불러준다고 했으니. 근데 이제 도망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마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 진실한 사람들이 겪었던 운명과 비슷한 운명을 겪게 되지 않을까라는 당연한 예측을 해봅니다. 아까 네. 기자회견에서 그 새끼 이 새끼 선거 과정에서 말씀하셨다 했던 그 사람이 혹시 윤 대통령이 맞습니까? 뭐 저도 선거 과정 중에서 언론인들에게 아주 빈번하게 들었던 이야기이고 아마 언론인들도 이미 알고 있었던 이야기일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실제로 그 자리에 배석했던 한 의원님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그때 이미 그런 말들을 선거 때 전에 들을 때부터 마음이 아려왔지만은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선당우사라는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예. 윤핵관이라고 지칭하면서 이름을 공개적으로 말씀하셨고 예. 그 후보인 예. 이야기도 하셨는데 공개하신 이유는 무엇이고 후보인이라는 말에 담긴 의미는 무엇인지? 저는 윤핵관이라고 하는 분들과 그 호소인이라고 하는 것에 뭐 특별한 의미의 차이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누가 조금 더 실질적인 행동을 했냐의 문제지 다들 가고 싶은 방향은 비슷해 보이니까요. 그런데 이름들을 제가 이야기한 것은 뭐 제가 뭐 새로운 이름들을 공개한 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에서 윤핵관이나 아니면 윤핵관이 되고 싶은 사람들, 최근에 자기가 윤핵관이 돼서 너무 기분 좋다고 언론에다도 얘기했다고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까지, 호소인들까지 다 언론이 알고 있는 얘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오피셜하게 나왔다 정도뿐이지, 예,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예. 그 윤핵관들의 행동이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과 다르게 움직였다고 여겼습니다. 이제는 제가 어떤 이야기를 거기에 대해서 한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믿지 않을 겁니다. 대선 때 저는 그게 아니라고 줄창 얘기했었고 지선 때도 그게 아니길 바란다. 그게 사실이라면은 우리는 당 걱정이 아니라 나라 걱정을 해야 될 때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말을 보태지 않아도 지난번에 노출되었던 메시지는 많은 함의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자회견 중에 내가 양행을 흔들면서 개고기를 팔고 있었던 것 같다 말씀하셨는데 좀 어떤 부분에 특별히 궁금하고요. 그리고 대통령님을 만나셔서 북한 방송 개방과 HTTS 차단 이걸 말씀하셨다고 했던 건지 궁금한데 시점이 언제고 대통령의 반응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대통령실의 입장에 따르면 저는 6월 12일에 대통령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또 대통령실이 그렇다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별말 붙이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와 상반되게 제 기억으로는 대통령께 독대를 통해 가지고 그런 내용을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그때 그럼 뭐라고 말씀해주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것까지 제가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 내년에 전당대회가 열리게 된다면 출마 의향이 있으십니까? 내년에 전당대회가 열리는 것에 대해 가지고 저는 원래 내년 6월에 전당대회가 열려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다른 일정에 열리게 된다면은 아마 지금 국민의힘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수준이라면은 아마 한 12월쯤에 후보 공고를 내가지고 절묘하게 이준석이 참여하기 어려운 시점에 전당대회를 치르는 방법으로 국민들을 현혹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바에야 그냥 빨리 치러버리시라. 만약에 가처분이 기각된다 그러면 빨리 치러버리시라. 저는
해야 될까요? 이번 비대위 전환 과정을 보면서 다른 건 몰라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앞으로 졸속 입법이나 아니면 뭐 이런 것들에 대항하는 당의 메시지가 굉장히 약화될 것을 우려합니다. 앞으로 우리 당에서부터 당원 당규를 개정하면서 위인 설법하고 그리고 어떻게든 목적을 세우면은 그 목표나 지령을 적극 수호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앞으로 민주당이 뭐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대표가 되어가지고 이재명 후보를 지키기 위해서 위인 설법하고 아니면 이재명 후보를 나 내리는 지령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 해가지고 비판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먼저 했는데. 그래서 당의 이런 처신을 보면서 당의 이런 행동을 보면서 아마 가장 웃고 있을 것은 이재명 후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유력관들이 입장에서 왜 대통령이 꼭 물러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대표님께서는 당대표를 하면서 제가 조직적인 저항에 몇 번 부딪힌 적이 있습니다. 가장 큰 저항은 아마 PPAT였을 것이고요. 공직 후보자 기초 자격 시험을 도입하겠다는 말이 나온 뒤에 굉장히 큰 저항이 있었고,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시행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국회의원들에게도 확대될 것이라는 여론이 생기면서 더 큰 저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의 우려가 있을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고요. 실제로 제가 지방선거 때 공천 과정에서 경선 위주로 다른 어떤 영향도 받지 않고 공천을 관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공천제도가 PPAT와 경선주의가 결합된 형태로 가게 되면은 우려가 생긴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와서 참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 좀 그렇지만은 PPAT 시험을 보고 나서도 그 윤핵관 호소인들 중에서 일부가 지방당에서 비례대표 점수 미달자들의 공천을 시도하려다가 저와 크게 다툰 적이 있습니다. 그래 실제로 그 공천들은 이루어지지 못했지만은 아마 그들이 이야기하는 비례대표 공천을 할 때 당을 위해서 오랫동안 헌신했던, 번역하자면 자기를 위해서 오랫동안 당에서 가방을 들고 행사에 참석해가지고 했던 사람들에게 자리를 나눠줘야 되는데 그것을 막아세운 것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이나 싶겠지만은 그들에게는 부도의 위기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혹시 좀 그러면은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한 언급이 좀 했던 것 같은데 윤 대통령과 어떻게 관계 설정을 앞으로 하실 건지, 그리고 윤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는지 궁금하고요. 대선 과정에서 양주구육의 대머리가 이 윤핵관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윤 대통령 개고기 개국 그게 윤 대통령도 포함이 되는 건지. 개머리는 나도 개머리. 개고기는 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고기를 파는 상인이 아니라 개고기라는 것은 우리가 걸었던 많은 가치들이 사실은 최근에 조정되고 수포로 돌아가는 그런 뭐 양태를 이야기한 것이지. 그 지난번에 제가 양두구육을 얘기하니까 이철규 의원님께서 갑자기 어떻게 나를 개에 비유하느냐 이렇게 발끈하신 적이 있는데, 그거는 해당 사자성어를 정확히 공부하시면은 이철규 의원님은 개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개고기가 사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양머리가 아니고요. 앞에 있는 지금 윤 대통령과 앞으로 어떻게 관계 설정할 건지, 그리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지 좀. 자, 이런 겁니다. 제가 오늘 대통령에 대해서 센 말을 쏟아냈다고 하는데 저는 몇 가지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저를 대통령께서 만난 적이 없다라고 했고, 저는 대통령께 독대를 통해서 정책을 진언드린 바가 있다고 이야기했고,
저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해서 저에게 그런 어떤 모욕을 안겨주려고 했는데 저는 사실대로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이 뭐가 문제겠습니까? 예. 제가 왜 그때 누가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대통령도 사람이다. 아무도 대통령 사람 아니라고 안 했어요. 예.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반문해야죠. 대통령만 사람이냐? 저도 제가 할 말 하겠습니다. 저는 예.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예. 네. 조호영 대대위원장과 접촉하시거나 만나실 계획이 있는지 일단 궁금한데요. 저는 주호영 대표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인품이 훌륭한 분으로 항상 주변에 이야기하고 무엇보다도 주호영 대표께는 항상 예를 갖춰서 대우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주호영 대표께서 저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그것을 듣지 않는 것이 그리고 저도 어떤 말씀을 드리지 않는 것이 주호영 대표님께도 저에게도 낫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태에 있어가지고 주호영 대표님은 어떤 책임도 없습니다. 주호영 대표님이 저에 대한 험담을 한 것도 아니고 문자를 노출시킨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주호영 대표님과 어떤 이야기를 나눠야 될까요? 네. 앞으로 적어도 우리 당내에서 그런 뭐랄까요? 적어도 주호영 대표님한테 등 떠밀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호영 대표님이 가지고 계실 그런 곤란한 상황에 대해서 등 떠밀듯이 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계속 좀 지금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당내 갈등이 계속 이어질 텐데 그게 또 당의 지지율이나 이 상황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저는 양비로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명백하게 이번 사태는 윤핵관이 일으켰고 그리고 저는 지방을 돌면서 당원들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가 최소한의 제가 할 얘기를 했다고 해가지고 쌍방 논란으로 가져가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예. 정말 비열한 논리지만요. 지금 윤핵관 어느 누구도 만약에 자기 가족이 비슷한 일을 당했다고 한다면은 선당우사해라는 소리 안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이 만약에 당이 아니라 회사에서라도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한다면은 뒤집어 엎어놨을 분들입니다. 예. 아까 윤핵관이 희생양을 점점 늘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희생양에 대통령이 들어가는 겁니까? 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머릿속에 삼성간호라는 단어가 떠오르긴 하는데 예. 그 이상의 해석을 하지 않겠습니다. 예. 지금 대통령에 대한 심기를 계속 우회적으로 말씀하고 계신데요. 혹시 직접 대통령 향해 표명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저는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길 바란다라는 어떤 상투적인 표현보다는 저는 대한민국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와 제가 봤을 때 한 50대를 기준으로 나눠지는 것 같은데 젊은 세대와 조금 더 나이가 있으신 분들 간의 인식이 갈라진 지점이 그겁니다. 작년 12월과 1월에 김종인과 이준석이 선대위를 헤집어 놓지 않았으면은 과연 윤석열 정부는 탄생했겠느냐. 그때 혼란상과 난맥을 봤던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그때 그런 진짜 정치적 생명을 걸고 다투는 과정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 보는 관점이 아마 젊은 세대가 바라보는 관점일 것이고 그저 땡깡 부리는 당대표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분들 조용하면 다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 그분들이 아마 이준석 때문에 표차가 적게 났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유튜브들을 많이 보시는 분들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대한민국 국민들께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이대로 윤석열 정부가 갔을 때 대한민국이 성공할 수 있을지
아니면은 윤핵관들을 도려내고 정말 전격적인 인적 쇄신을 하고 대선 때 우리가 공약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지키겠다는 의지를 천명할 때 대한민국이 잘 될 것인지, 아니 이준석이 어디 산사에 들어가가지고 조용히 닥치고 있는 것이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는지는 너무 명확합니다. 제가 지난 선거 때도 지방을 돌면서 이렇게 다닐 때 선대위 관계자들이 이런저런 이러쿵저러쿵 이준석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제발 선거 대책이나 세워라. 이준석 대책이나 세우지 말고. 참 희한한 게 그때는 저한테 선거에 손 떼라고 해놓고 손을 떼니까 또 이준석 찾으러 계속 쫓아다녔어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들이 무리수를 강행해가지고 이준석 어떻게 이렇게 쫓아내려고 노력했고 소기의 성과를 만약 거둔다면은 이준석 생각하지 말고 잘해가지고 능력을 입증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연속적인 과정을 거쳐왔습니까? 이준석만 쫓아내면 지지율이 오를 것이다. 안 오르잖아요. 더 내려가잖아요. 예? 이제는 뭘 해야 됩니까? 이제는 이재명을 수사하면 지지율 올라갈 것이다. 해보십시오. 예. 이젠 뭘 하겠습니까? 그러면은 해야 될 일 빼놓고 나머지 다 해봤자 변화가 오기 어렵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만약에 보고 계시는 국민들이 있다면 다 알 겁니다. 이준석이 지금 사라지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중요한지, 아니면 국정 기조가 바뀌고 문제되는 인사들이 사라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지는 뭐 이거는 여론조사 해보면 8대2 나올 겁니다. 교수님, 그럼 지금 비대위 전환이 어찌됐든 공식화됐고 출범도 했잖아요. 그러면 애초에 이번 사태의 문제가 윤핵관이라고 했고 문자 메시지를 있지만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하면서 윤핵관의 책임론이 이게 불거져야 된다고 보시는 건지.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그건 개인의 책임해야 하는 선택입니다. 하지만 제가 적어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건 뭐냐면은 원내대표는 하면서 직무대행 그만두겠다라는 표현은 이치에도 맞지 않고 당이 희화될 수 있는 표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당의 상황을 사고로 규정한 다음에 한 3주쯤 있다 갑자기 권성동 원내대표 본인이 주도해가지고 의총을 열어가지고 비상상황을 선언한 것, 그 논리적 개연성은 언젠가는 꼭 한번 설명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은 그 3주간에 있었던 일 중에 특기할 만한 사건이라고는 텔레그램 노출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이 사고 상태에서 텔레그램이 노출되면 왜 비상 상황으로 전환해야 되는 것인지, 그거는 아직까지도 저는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또 질문. 네. 그러면 인적 쇄신, 그러니까 인적 쇄신을 방금 말씀을 강조하셨는데 여기 아까 언급하셨던 윤핵관 후소인들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외에도 좀 대통령실까지도 좀 인적 쇄신 대상이라고 보시는 궁금합니다. 윤핵관과 윤핵관 호소인들은 뭐 제가 불출마 선언하라고까지는 제가 하지 않겠지만은 적어도 그들의 조그만 장원이라고 표현했던 우세 지역구에서 나와가지고 수도권으로 와야 됩니다. 네. 그리고 수도권에 와서 적어도 그들에 대한 평가가 어떤지를 스스로 부딪혀 보고, 그리고 이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고민하는 지점이 어디 있는지, 부산에서 부산 사람들만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에 사는 부산 사람, 대구 사람, 광주 사람, 전주 사람 다 만나보고, 청주 사람, 충주 사람 다 만나보고, 결국에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다 국정에 담아낼 수 있어야지 진정한 윤핵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아무리 봐도 국정을 담임할 정도의 핵심 관계자가 되기에는 그들의 귀는 한쪽의 목소리만 듣고 있고 그들의 입은 그들의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대통령실에 대해서는 저는 따로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아까 제가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해달라는 말에 다소 우회적으로 이야기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대통령과 저와의 문제는 상당 부분 오해에서 기인됐다는 제가 생각이 있습니다.
그 오해라고 함은 중간에 전달하고 상황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자신의 사심 가득한 행동들을 했기 때문에 벌어진 사태라는 것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저와의 사이에서 오가는 내용들이 외부에 유출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많았습니다. 분명히 제가 우크라이나를 가는 것은 대통령실과 저와 제 비서실장이었던 박성민 의원 정도만 공유하고 있는 내용이었는데, 제가 출국하기로 한 날짜 며칠 전이 되자 어떤 유튜브 채널에서 저에게 출국 금지를 하겠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이것이 우연일지 아니면은 국가의 중요한 정보가 밖으로 새어나갔다는 방증일지는 국민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일화를 그냥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하도 대통령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내용들이 유출되고, 그리고 또 그 유출에 대해서 제가 의심받는 상황이 많아져서 제가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실험을 했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제 비서진들까지 속여가면서 그런 실험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가장 가까웠던 실험은 대통령께서 나토 순방 출국하셨을 때 대통령께서 귀국하시는 일정에 제가 환영 인사를 나가겠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정이 밖으로 노출될까봐 저는 그날 아침 9시에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서울공항 출입 조치를 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제 수행비서에게도 그것을 알리지 않고 제가 직접 성남 서울공항으로 갔습니다. 어느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제가 언론의 취재 전화를 여러 통 받았습니다. 네. 도대체 이런 정보는 어디서 새어나가는 것이며, 여러분이 모두 알고 계시겠지만은 이 모든 오해의 근원이 되었던 과거 이미 1년이 넘은 패싱 입당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부 다 제가 정보를 유출했다는 그런 오해 속에서 시작된 갈등들이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변수를 통제하지 않아가지고 저도 확신을 가지고 말 못했습니다. 어느 쪽에서 유출되었는지. 근데 저는 지난 1년 동안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무수히 많은 실험을 했고, 결론은 한 가지였습니다. 대통령과 저 사이에서 많은 정보를 왜곡해서 전달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간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께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정도의 오해에 따른 간극 정도의 인식을 갖고 있었고, 다만 이번에 텔레그램 유출 사태는 그랬기 때문에 저에게는 다소 좀 특이한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예. 대표님의 정치적 신념이 뭐 제가 누차 그런 걸 뭐 여러 기회에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적어도 정치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자유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 자유에 포함되는 것이라면은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리고 그런 말을 했을 때 그것에 책이 잡히지 않아서 의기소침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어떤 권리들을 원하고요. 아마 국민들이 보고 계시기에는 지금 우리 당의 국회의원들이 그런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또는 우리 당의 국회의원들이 그런 자유를 갈망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우리 당은 결코 자유주의적이고 개방된 정당으로 아직까지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을 저는 요즘 체감합니다. 아까 제가 우리 당이 파시스트적인 행태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바라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그런 행태를 벗어난 그런 정당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우리 당에는 많은 모순이 있습니다. 한쪽으로는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한쪽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계획 경제의 대명사였던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경제 정책을 다시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한쪽으로는 북한으로 북송된 분들의 안전과 자유와 인권을 이야기하면서, 또 한쪽에서는 선당우사 같은 아까 말했던 북한에서만 쓰는 용어를 쓰는 그런 상황. 아니, 정동영 씨가 그런 표현을 쓰는 건 왜 그런지 알겠어요. 예. 그런데 그 상황에서 쓸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왜 우리 당이 그런 선당우사라는 표현을 차용해야 되는 것인지는 전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순들을 해결하기 바랍니다. 예. 텔레그램 윤 대통령 텔레그램 메시지 보고 특이한 뭐 경험이었다고 하셨는데 특이하다는 게 좀 어떤 반응이죠? 우선 저는 체리 따봉을 못 받아봤고요.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제가 바라던,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표를 던지면서 상상했던 대통령의 모습이 겹쳐지는 내용은 아니었을 겁니다. 예, 저는 그래서 저는 도어 스태핑하면서 대통령이 하셨던 말씀들 다 굉장히 진실이었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당의 혼란 속에서도 절제된 표현과 절제된 그런 어떤 입장을 계속 보이셨구나 하는 인식을 갖고 있었는데, 아무리 사적으로 주고받은 텔레그램이라 할지라도 이면엔 좀 다른 생각들이 있으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특이하게 생각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번만 더 받을게요. 그 이제 가처분이 이제 17에 남아 있고 그 이후에 또 경찰 조사가 네. 이제 남아 있잖아요. 최근에 경찰 인사가 단행되면 좀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데 어떤 식으로 대응을 저는 최근에 뭐 저를 수사하던도 아니죠. 저를 수사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던 그런 어떤 서울경찰청 반부패 수사대에 인사가 났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데 사실 서울경찰청에서 최근에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제 사건을 콕 집어가지고 뭐 압수수색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도 언급했다는 얘기도 들리고, 적극적인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표했다는 얘기도 들리고, 거기에 더해서 예전에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기자회견을 하면서 기자 간담회를 하면서 뜬금없이 저에게 뇌물죄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한 번도 국가에서 월급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물죄 같은 경우에는 저는 대상도 아닌데 도대체 뭘 바라보고 이렇게 수사를 하고 있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경찰의 어떤 수사 방해를 낸 것을 우려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1년에 어쨌든 그 경찰국 신설부터 불거진 그 경찰과 정권과의 그런 어떤 다소간의 긴장 관계 속에서 이런 저에 대한 신속하게 이루어졌을 수사가 오히려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정치적 함의를 발견하지 않게 되기를 그렇게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혹시라도 만나자고 하면 만나실 의향이 있는지, 아니면 먼저라도 좀 오해를 풀자라고 뭐 제안하거나 답할 이유가 없습니다. 네, 답할 이유가 없을 뿐더러 글쎄요. 대통령을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네. 대통령을 만날 이유도 없을 뿐더러 대통령과 풀 것이 없습니다. 예전에 대통령실에서 그런 텔레그램 문자에 대해서 이 대표가 오해하지 말기 바란다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오해하지 않고 정확하게 알아들었더니 오해했다고 오해하지 말라고. 네. 저는 대통령실에서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인지 명확히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뭐 그런
자질구레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서로 의견 나눌 생각은 없고, 제가 진언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국민으로서의 자유로운 제안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어떤 경로들은 하겠지만은 그것을 받아들일지 아닐지 등은 그거는 철저하게 대통령의 생각인 것이고, 그리고 그 책임도 오롯이 대통령실과 대통령에게 귀속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한이 있는 곳에 책임이 있는 것이고, 예, 저는 이미 그 텔레그램 문자 이후에 제 권한을 상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윤 대통령과 윤핵관에게 하실 말씀 다 했다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볼까요? 하고 싶었던 말, 네? 하고 싶었던 말씀 다 하셨다고 들리겠어요? 책을 왜 쓰겠습니까, 제가?